안녕하세요. 북신의 서재입니다. 벽오 1000m가 넘는 숲속 별장의 정적은 새들의 울음소리로 깨집니다. 새벽 5시 무렵 노 건축가의 아침 산책으로 무라이 건축사무소의 일과는 열리고 오전 9시가 되면 전우는 각자의 자리에서 연필 깎는 일로 업무를 시작합니다. 마스이의 마사시의 장편, 여름은 올해 그곳에 남아는 초록내음 물씬 나는 설계사무소의 여름 별장을 배경으로 건축에 대한 깊은 이해와 음악과세, 원예, 그리고 사랑과 인생에 대한 이야기를 조곤조곤 건네는 순도 높은 서정적 이야기입니다. 400페이지가 넘는 분량에도 갈등이나 특별한 서사는 없으며 무라이 선생을 중심으로 국립현대도서관 설계 경합을 준비했던 건축사무소의 1년 남짓한 시간에 대한 회고가 전부입니다. 이제 막 건축학과를 졸업한 사카니 씨는 그토록 존경했던 건축가 무라이 선생님 밑에서 일을 배우게 됩니다. 1982년 그해는 국립현대도서관 설계 경합권으로 무라이 설계사무소가 유독 분주했기 때문입니다. 일본 건축사의 무시 못할 존재인 무라이 슌스케는 고도 성장의 파도에 휩쓸리지 않고 자기 과실을 경계하는 장인적 기질의 건축가입니다. 건축은 제안으로서가 아닌 건물 디자인 그 자체로 설득해야 한다라고 말하는 무라이 선생은 실질적이면서도 시대에 좌우되지 않는 아름다움과 사용자의 편의와 마음을 중시하는 건축가입니다. 그가 설계한 홋카이도 도립대학교 부속 도서관은 도서관 건축의 관례를 깨고 신발을 벗고 올라가는 방식을 시도했으며 아스카야마 교회는 사람들의 편의를 고려한 유려한 동성과 섬세한 마감으로 순박하면서도 친밀한 울림을 주는 건축물입니다. 주인공 나는 선생의 아스카야마 교회에서 신앙을 갖지 않은 건축가가 경험과 기술로 기도와 같은 것을 형태화시킨 모습에 깊은 경외심을 느꼈습니다. 그런 나에게 무라이 선생과 함께했던 신입 건축가로서의 1년여는 잊을 수 없는 시간이었습니다. 이 소설에는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를 비롯한 유럽의 건축가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세계 최초 화장터인 숲의 묘지를 건축한 스웨덴 건축가 아스플룬드 사파는 무라이 슌스케의 삶의 복선과도 같은 역할을 합니다. 긴 세월 공들인 숲의 묘지에 묻히는 것으로 건축가로서의 삶을 마감한 아스플룬드 묘비명 오늘은 나 내일은 당신이 말해주듯 살아있는 모든 유기체는 끝이 있습니다. 그것은 철근과 콘크리트로 지어진 건축물이라 해도 예외일 수 없으며 어떤 설계는 아무리 훌륭해도 준공되지 못하는 운명에 처하기도 합니다. 무라이 건축사무소 내 모든 이들의 땀과 열정으로 만들어낸 완벽에 가까운 국립현대도서관 설계도면은 선생의 뇌출혈로 준공되지 못한 채 빛을 잃고 말았습니다.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의 제자로 일한 후 일본에 들어온 무라이 선생은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세속적 성공이 보장되는 솟구치고 우뚝 선 건물을 지을 수 있음에도 그는 소박하면서도 크지 않은 스케일만을 고집해왔습니다. 우치다 씨는 선생님 설계를 수줍음이라고, 하지만 여발한 듯이 어떤 지점에선가 의표를 찌르고 있다고 말합니다. 보통의 건축가가 건물로서 자신을 과시하고자 한다면 무라이는 거꾸로 눈에 안 띄게 조심조심 신경 쓴 건축가입니다. 그런 그가 은퇴를 앞둔 시점에서 일평생 행보와 다른 경합 조건에다 기념비적 건물인 국립현대도서관 설계에 그토록 진심인 까닭은 무엇일까요? 무라이가 설계한 국립현대도서관 입구는 어디에서라도 다가갈 수 있고 자연스레 사람의 흐름을 만들어내는
광장식 진입로입니다. 또한 무라이가 생각하는 독서 행위란 고독한 동시에 고독하지 않은 상태이자 혼자 가서 그대로 받아들여진다는 점에서 교회와 같다 여깁니다. 만년의 무라이는 건축가로서의 마지막을 사람이 고독하게 있을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것으로 마감하고 싶었을 터입니다. 도쿄에 의사 아내를 두고서도 가루이자와 여름 별장 근처에 평생 사랑해온 파트너를 둔 그 역시 고독이라는 인간 실존의 근본적 문제를 어쩌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생의 마지막 작품인 묘지를 예술이자 삶의 종집으로 승화시킨 아스플룬드와 달리 무라이의 도서관 플랜은 세상의 빛을 받지 못했습니다. 긴 시간이 흘러 무라이 선생님의 여름 별장을 인수하게 된 사카니 씨는 29년 전 사무소가 하나가 되어 착수하고 경합에서 1등이 되리라 믿어 의심치 않던 선생님의 설계를 마주하며 깊은 회한에 잠깁니다. 건축은 그 속성상 사람과 시간으로 완성되는 것이기에 세상에 내보이지 못한 설계도는 묻힐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사카니 씨는 세상의 빛을 보지 못했다 해서 그 가치가 훼손된 것은 아니라고, 그저 생명이 깃들지 못했을 뿐이라 위로합니다. 건축은 다른 예술과 달리 준공되지 않으면 의미가 없고, 또한 완공 이후에는 건축가의 생각보다 사용자가 어떻게 건물을 느끼느냐가 중요합니다. 또한 자체의 신미성보다 효용과 안전이라는 기능성이 먼저입니다. 그러한 점에서 무라이 선생이 강조하듯 건축은 예술이 아닌 고객이 있고 기일이 있는 생활에 가깝습니다. 선생 문화의 우치다는 나는 부엌 일을 안 하는 건축가 따위는 신용하지 않아 라고 말하기까지 합니다. 건축가의 이상과 철학은 건축주와의 끊임없는 대화와 설득 속에서 얻어진다는 점에서 경청과 신념 고수에 대한 건축가의 의지는 중요합니다. 건축은 다른 예술과 달리 생활이 기반이라는 점에서 인간 이해와 한 목적성을 전제로 합니다. 동시에 무목적성이라는 예술 본연의 특성마저 안고 있습니다. 그 두 힘 사이의 기랑 속에서 좋은 건축물은 탄생할 것입니다. 무라이 선생은 건축이 지닌 예술성을 나눗셈의 나머지 같은 것으로 비유합니다. 사람을 매료시키거나 기억에 남는 것은 본래적이지 않은 부분이며 그 나눗셈의 나머지는 계산해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완성되고도 한참의 시간이 흘러야 알 수 있는 것이라고 말입니다. 여름은 올해 그곳에 남아는 무라이 선생과 그 주변의 인물들뿐만 아니라 여름 별장 역시 주인공입니다. 별장의 열어놓은 창 사이로 압도당할 듯한 매미 울음소리와 각종 새들의 합창, 그리고 트레이싱 페이퍼 위로 그어지는 연필 소리, 고소한 스콘 향은 읽는 이의 공감각을 활짝 열어놓습니다. 새벽녘 짙은 안개와 비에 씻긴 초록 내음이 연상되는 고요하되 너무 조용하지 않은 열기와 은은한 로맨스 기운 감도는 무라이 건축사무소 이야기는 마지막 책장이 덮이는 순간 알싸한 고통마저 경험케 합니다. 그 세계가 영원히 끝나지 않았으면 좋겠기에 말입니다. 무엇보다 이 모든 시간들을 여름이 끝나고 선생님이 쓰러지고 아사마산이 눈에 덮이자 그것은 이미 저 멀리 멀어진 통과역까지 되었다 라고 압축하는 마스이의 마사시 필치는 아름다움 이상입니다. 소설의 마지막 도서관 경합의 기억을 함께한 사카니 씨와 그의 아내 유키코는 이제 자신들의 것이 된 선생님의 여름 별장에서 장작을 태우며 오랜 부재의 시간을 감아 올립니다.
노란 잎에 감싸인 여름 별장의 굴뚝에서 연기가 피어오르는 모습이 머리에 떠오른다. 저녁이 되어 주위가 완전히 어두워졌어도 오래된 장작이 다 탈 때까지 우리는 말없이 난로 앞에 앉아 있었다. 장작이 타고 타다 무너지는 것을 실증도 내지 않고 바라보며 그 소리를 듣고 있었다. 로 끝나는 이 소설을 어찌 사랑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무라이 슌스케라는 인물은 일본 건축사의 한 획을 그은 요시무라 준조의 가루이자와 숲속의 집이 모델이며 경쟁자로 등장하는 후나야마는 일본 건축의 아버지라 불리는 단계 겐조라고 합니다. 이 소설은 자연스레 건축에 대한 관심으로 독자들을 이끕니다. 세우고 쌓는다는 건축은 세상에 존재하는 물질을 빌어 인간의 아이디어를 구현하는 행위입니다. 건축은 한 시대의 흔적이며 그것이 만들어낸 실질적 공간은 인간 삶을 좌우합니다. 사람은 건축을 만들고 건축은 사람을 만든다라는 말은 한치의 과장이 아닙니다. 불합리한 것이나 억지 등 여러 가지 일에 정면으로 부딪혀야 할 때가 있는 것이 건축가의 일이다라고 말하는 무라이 선생은 고객과 시간의 흐름에 맡겨지는 건축의 운명을 자연스레 받아들이고 또 그것대로 소중히 여깁니다. 위대한 건축은 그곳에 몸담거나 혹은 스쳐가는 이들의 이야기 속에서 다시 정의되지 않던가요? 격조 있는 문체로 인간다움의 품격을 말하는 여름은 오래 그곳에 남아 이 소설은 무더위를 버티게 해줄 만한 작품이 틀림없습니다. 감사합니다.